그날 이후 저는 매일 문을 열 때마다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올해로 제 나이 69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흐릿하고 덧없게 느껴지지만 딱 하루만큼은 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 아들 준영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날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밥상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준영이는 언제 퇴근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아이는 일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꼭 가족들과 밥을 같이 먹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더군요. 전화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영 씨 혹시 따로 연락 오셨어요? 며느리 은정이가 조용히 묻더군요. 그 눈엔 걱정보다 뭔가 다르게 담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피곤하겠지, 회식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회사 일 때문에 그냥 연락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회사에도 안 나갔다더구나. 준영이 그런 아이 아니잖니.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제가 더 알아볼게요. 경찰서까지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은정이는 말을 아꼈고 그 후로도 실종 신고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 몇 년을 기다렸지만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싸움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집안엔 마치 아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영아, 제발 어디 있니? 그 말이 입에 붙어버렸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저도 나이가 들었고 며느리는 이 집에 혼자 남아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텃밭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제가 일궈놓은 땅인데 은정이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은 제가 손보는 곳이니까 혹시라도 들어가시지 마세요. 흙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말도 몇 년 동안은 무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땅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냄새와 밤마다 이어지는 이상한 흙 뒤섞는 소리에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날, 저는 몰래 창고에서 삽 하나를 들고 은정이 몰래 그 땅을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젠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날 이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그 침묵의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삽질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땅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밤마다 흙 뒤섞는 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어머님, 그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작물이 예민해서 흙에 손 떼면 안 돼요. 은정이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처음 몇 년은 별의심 없이 넘어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눈엔 이상한 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텃밭은 뒤뜰 한켠, 집 안쪽으로 가려진 곳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준영이가 잡초도 뽑고 고구마도 심던 땅이었는데 아들이 사라진 후부터는 오롯이 은정이 혼자서만 손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정작 거기서 뭘 심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추도 아니고 고추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작물이 자라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비가 오든 말든 밤에도 나가더군요.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는데 부엌 창밖으로 스르륵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습니다. 분명 은정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는 작은 삽 같은 걸로 땅을 톡톡 두드리는 장면이 유리창 너머 흐릿하게 보였죠. 그땐 그냥 잠을 설쳐서 생긴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집에 들렀다가 그 텃밭을 스쳐보고는 말하더군요. 저쪽 땅은 어째 좀 눅눅하다. 물 빠짐도 이상하고 냄새도 좀 나네. 은정 씨가 무슨 걸음을 저리 쓰나? 그 말에 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다시 떠오른 겁니다. 아들이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은정이가 계속 그 땅 주변에서 무언가를 옮기고 자주 외출했던 기억이. 혹시 저기 뭐 심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은정이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그쪽은 저만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말투는 분명히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후로 은정이는 매일같이 그 땅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김을 매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언가를 감추는 손놀림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몰래 빗자루를 가지러 뒷마당 창고에 갔는데 거기서 은정이가 급히 무언가를 땅속에 밀어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다 못해 순간적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님, 여긴 오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일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해?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감자라도 심으려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감자는 한 번도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그 땅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은정이가 나간 날을 노렸습니다. 장 보러 나간다고 하고 오전 10시에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에서 삽을 꺼내 들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그 텃밭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땅이 부드럽고 겉보기엔 정리된 듯 보였지만 군데군데 흙의 결이 달랐습니다. 첫 삽을 땅에 박는 순간 살짝 젖은 듯한 흙이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끝을 자극하는 썩은 듯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에 손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이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니 흰색의 작은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뼈,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분명히 오래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지만 저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110이죠. 제가 제 아들이 사라진 지 10년 됐는데요. 우리 집 텃밭에서 사람 뼈 같은 게 나왔습니다. 삽 끝에 부딪힌 그 소리. 그 순간 나는 다시 열애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냄새보다 먼저 올라온 건 제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내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목소리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듯 하더니 일단 현장 보존하고 계세요. 곧 출동하겠습니다. 라며 통화를 급히 마쳤습니다. 내 손엔 아직 흙이 묻어 있었고 내 가슴은 이미 열애 전에 멈췄던 시간을
다시 짓누르듯 두근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텃밭 앞에 무릎 꿇은 제 몸은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뭘 발견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요, 여기.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파본 적 없던 땅입니다. 흙을 더 걷어낸 경찰은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쯤 드러난 흰색 뼈 조각, 그리고 낡은 천 조각, 마치 오래된 운동복 같기도 하고 그 속에 함께 묻힌 녹슨 열쇠고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열쇠고리, 그건 분명 제 아들 준영이의 차 키였습니다. 아, 아니야, 설마. 설마 진짜일 리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성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 하지만 내 안에 어쩌면이란 예감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텃밭을 바라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누가 땅을 팠어요? 어머님, 혹시? 그래, 내가 팠다. 내가 그렇게 감추려 했던 그 땅을. 여기서 준영이 차 키가 나왔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당분간 출국이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수습된 뼈와 물건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가져갔습니다. DNA 감식을 위해서였죠. 며칠 정도 걸립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경찰관의 그 말에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들이, 그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열애 전, 준영이가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부부 사이엔 잦은 다툼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은정은 제 앞에서 항상 얌전하고 다정했기에 설마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한 번은 준영이가 밤늦게 혼자 마당에 서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래? 그 아이는 고개를 젓고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말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괜찮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은정이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밤에 어딜 가니? 아, 그냥 쓰레기 버리러요. 그 말도 지금 다시 생각하면 너무나 조용했고 너무나 거짓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더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을까요? 며칠 후 준영이는 사라졌고 은정이는 그렇게 말했었죠. 어머님, 요즘 준영 씨가 힘들어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심하고 저랑도 좀 다퉜고 어디 잠시 떠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냄새와 함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지 땅속에서 나는 부패한 흙냄새가 아니라 그날의 진실이 풍겨오는 방치된 죄의 냄새였습니다. 준영아, 너 정말로 거기 있는 거니? 저는 그날 새벽 텃밭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묻혀버린 시간에서 몸을 꺼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이미 10년 전 우리 곁을 떠났다고. 그 한 문장에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DNA 결과가 나오는 데는 정확히 5일이 걸렸습니다. 그 5일은 10년보다도 길었습니다. 잠을 자도 꿈에서 땅을 파고 있었고 깨어나도 코끝엔 썩은 흙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은정이는 경찰의 출입금지 명령 때문에 별채처럼 쓰던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말을 아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담담함보다는 무기력함에 가까웠죠. 은정아, 내가 너한테 미리 물어볼게. 그 땅에 준영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입을 꾹 다물더니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담담한 포기,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5일째 되는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옥순 어르신 되시죠?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심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두 다리는 떨려서 제대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용한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검은 봉투 하나와 A사 용지 한 장, 그리고 한 줄의 문장. 검출된 골편의 DNA는 김준영 씨와 일치함. 그 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은 책상 아래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준영아. 너 정말 거기 있었구나. 이 못난 엄마가 10해를 넘게 너를 그 집에 그 땅에 묻어두고 살았구나.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머리끝까지 저릿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충격이 크시겠지만 수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정이, 그 아이가 한 거 맞나요? 현재까지는 용의자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고인 진술이 더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앞 모든 물건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그날 이후 나는 늘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고 은정이는 묵묵히 텃밭을 가꾸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경찰이 은정을 정식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큰 저항 없이 따라갔고 그날 저녁 조서를 받고 돌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10해를 더 늙은 듯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준영 씨와 마지막으로 싸웠어요. 싸웠다고? 네. 저희 부부 사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 몰래 돈도 빼돌리고 저한테는 매일같이 화를 냈어요. 폭력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날도 저는 그냥 따지러 갔어요. 왜 그러냐고, 왜 사람 취급도 안 하냐고. 그리고 은정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제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그날 밤 준영이 갑자기 발끈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몸싸움 중에 준영이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공포에 질린 그녀는 살려야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숨기지? 를 먼저 떠올렸다고. 제가 파묻었어요. 신고도 못하고 그냥 거기 땅속에.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괴물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을 묻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유골이 담긴 봉투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미안하다, 준영아. 너를 못 지켜서, 너를 그렇게 외롭게 떠나보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진실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은정이의 자백 이후 준영이의 죽음은 실종이 아닌 변사 사건으로 정식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엔 이상하게 수상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그 말에 제 머릿속도 복잡해졌습니다. 은정의 진술은 분명 눈물 섞인 고백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무언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며칠 후 집 근처 슈퍼 아주머니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 옆 골목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신 분이었죠. 어르신, 저 죄송한데요. 사실 저도 그날 밤 뭔가 봤어요. 봤다고요? 10년 전 그날 밤 은정 씨가 혼자서 뭐를 들고 마당 쪽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검은 봉지였는데 무거운 게 든 것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질질 끌더라고요. 그 말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 며칠 지나도 준영 씨가 안 보이니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괜히 나섰다가 괜한 일 생길까봐 아주머니는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죄책감에 짓눌린 얼굴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뒷집에 사는 김노인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도 한 가지 증언할 게 있어서요. 그날 밤 12시쯤 우리 집 담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요? 그 목소리가 준영이 같았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제발 얘기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엔 쾅쾅 소리, 비명 같은 것도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했어요. 경찰은 이 모든 증언을 모아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말처럼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사건 전후로 마을 주민 일부가 눈치채고도 침묵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은정은 자백 이후 입을 다물었지만 경찰은 다시 그녀를 불러 정황을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였다고 했지만 주민들 말로는 그날 준영 씨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랑 연락했죠? 사건 후 누가 도와줬습니까? 뭔가 숨기고 있죠? 그때였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돌리고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혼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누가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시아버지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정의 시선을 따라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날 아침 시아버지와 은정이 마당에서 무언가를 얘기하던 모습, 둘 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급히 대화를 멈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댁 어른과 며느리 사이의 어색한 대화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무언가를 은폐하고 감추기 위한 협의였다면요? 시아버지는 사건 발생 2년 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유언 한마디 없이 집 앞 텃밭에 꽃을 심던 은정이만 조용히 바라보다 쓰러지셨죠. 그게 단순한 병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다시 경찰에 소환됐고 그녀는 조서에 적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덮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묻고 있자고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날의 진실을 잊으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의 직장 동료가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사실 그날 준영이 부장님께 재산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회사 퇴직금 일부를 따로 빼돌렸고 장모님 댁 명의로 된 땅을 아내와 싸우다 팔려고 했다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폭력, 외도, 재산 분쟁, 그리고 은정이의 분노와 공포, 시아버지의 침묵, 마을 사람들의 외면. 그날 밤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부부싸움의 비극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눈을 감고 입을 다문 끝에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그 애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2번 찢었습니다. 은정이는 다시는 제게 말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이의 유골이 뿌려진 자리 옆 텃밭이었던 땅은 경찰의 통제로 뒤엉켜 있었고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흐렸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디론가 가야겠지요. 은정아, 그 전에 너한테 꼭 물어야겠어. 왜 그랬니? 정말 왜 그랬니?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음. 그것도 애써 누르려다 삐져나온 냉소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모르세요? 뭘? 저는 처음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요. 준영 씨한테도, 이 집에서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영 씨는 밖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유산했을 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뭐 임신? 네, 그 아이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유산하고 나서 제가 울며 말했죠.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정은 목소리를 떨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애까지 생겼으면 골치 아팠을 뻔했어. 그랬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준영이는 그런 아이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점점 변했고, 그날은 정말 제가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팔목을 걷어 보였습니다. 오래전 흉터로 보이는 상처들이 줄지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더럽혔다며 던진 머그컵이에요. 여기, 이건 임신 사실 말했을 때 맞은 주먹이고요.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 아들이 그토록 저를 사랑하고 어릴 적엔 제게 무릎 베고 자던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내가 그날 그랬다는 건 우발적이었다는 거니? 처음엔 우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준영 씨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살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야 끝났다였어요. 은정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해자라고 하겠죠. 맞아요. 저 죄지었어요. 근데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걸 경찰에 자백했고 경찰은 우발적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공식 기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가만히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던 걸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걸까요? 은정이는 구속 전 마지막으로 제게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참 많이 의지하고 싶었어요. 저 혼자 울던 밤에 어머님 방 앞까지 몇 번이나 갔지만 끝내 노크하지 못했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죄를 다 받고 나면 저도 다시 흙을 만지고 살고 싶어요. 이번엔 꽃을 심고 싶어요. 그 편지를 들고 저는 텃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땅 위엔 살인의 흔적이 남았고
미움의 시간이 파묻혀 있었고 침묵의 무게가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딛고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그 땅에 다시 작은 씨앗을 심을 겁니다. 그 땅엔 아들의 죽음이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에 용서와 희망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살아가야 하니까요. 은정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되었고 1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녀는 담담했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만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집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텃밭도 늘 무언가 감추고 있던 것처럼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얼굴로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작은 국화 몇 포기와 하얀 백일홍을 심었습니다. 준영이의 유골은 작은 항아리에 담아 그 텃밭 한 귀퉁이에 묻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들켰고 다 밝혀졌다. 이제 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도 흘러갑니다. 사건이 정리되고 1년쯤 지났을 때 마을 작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마침내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텃밭 옆에 의자 하나를 놓고 지나가는 이웃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상. 말하자면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사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며느리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늘 대답합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제가 새 삶을 덧칠하고 있는 중이란 걸 이제는 스스로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짧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즘 매일 바닥을 닦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닦고 창틀을 닦고 제 마음의 바닥을 닦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혹시 그때는 다시 어머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매일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 준영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그래, 우리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꽃 얘기를 하자. 아픔 말고 꽃 얘기를 하자. 가끔씩 햇살 좋은 날이면 저는 텃밭 의자에 앉아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땅 위엔 여전히 백일홍이 피어 있고 바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날의 진실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당신도 다시 걸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땅속에 묻어도 언젠가는 어김없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